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악마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뉴스에 흉측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온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찬찬히 얘기해 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아이들조차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 고여있는 더러운 물로 목을 축이느라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답니다. 처음엔 자연 경관을 보려고 갔었던 건데 의도치 않게 그 뒤에 숨어있는 현지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의사였던 남편은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아프리카로 의료봉사 좀 다녀오려고. 한국에서 의사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잖아. 한국엔 의사가 많으니 나 하나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한텐 나 같은 의사 한 명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존재란 말이야. 이후 남편은 종종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가기 시작했고 저도 몇 번 따라가다가 아예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에 쭉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어요. 처음에 말도 안 통하고 불편했지만 몇 년 살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살았는데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구해다 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위인전을 닳고 닳도록 읽으면서 본인도 훌륭한 한국인이 돼야겠다고 항상 말하곤 했었죠. 결국 아들은 대학을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더니 한국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준아, 네가 비록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 여기서 살았으니 막상 가보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거야. 그래도 항상 엄마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돼. 알았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국에서 꼭 적응하고 친구도 많이 사귈 거예요. 엄마, 그럼 저 갈게요. 아들을 보내고 한동안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들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신나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여기 친구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다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있죠? 어젠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뒷산에 등산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등산객 아저씨한테 막걸리도 한 잔 얻어먹었어요. 젊어서 팔팔하니 보기 좋다면서 파전도 한 조각 입에 넣어주시던데 너무 맛있어서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런 게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나 봐요. 아이고, 친구들이랑 산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길래 모르는 아저씨가 파전까지 줘.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한국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럼요. 왜 진작 안 하나 싶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냥 학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저희가 있는 곳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이게 엄청 흔한 거래요. 풀밭에서 닭다리까지 뜯고 캠퍼스의 낭만을 아주 제대로 즐기는 중이에요. 아이고, 한국 땅 밟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새 적응을 다 해버렸네. 그래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엄만 네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외로워할까 봐 걱정했거든. 기숙사에 사니까 외로울 것도 없어요. 낮엔 계속 친구들하고 붙어 다니다가 저녁 되면 도서관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잘 때도 룸메이트가 있어서 하나도 외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집에 안 가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랑 주말에도 같이 공부하거든요.
엄마도 한국 다시 들어와 보면 다시 한국에 눌러앉고 싶어질걸요? 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보니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 취업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하도 한국이 좋다고 자랑을 해놔서 저희 딸도 한국으로 대학을 갔답니다. 그렇게 애들을 둘 다 한국으로 보내고 남편과 둘이 아프리카에서 지내던 도중 정말 기쁜 소식을 접했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길래 남편과 전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기로 했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던 예비 며느린 참 성격이 싹싹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성주시 여자친구 이명아라고 해요. 한국에 몇십 년 만에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서 여행 코스를 다 짜왔어요. 제가 여행사 직원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예비 며느리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서자 정말 많은 게 변해 있더군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저희를 여행시켜 주겠다고 봉고차까지 빌렸는데 그 차를 타고 여기저기 참 많이도 돌아다녔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주였어요. 경주 불국사에 갔는데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사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래. 내 살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이다. 이런 건 사진으로만 봤지. 내가 무슨 현실이 아니라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 어머님, 경주가 원래 문화재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요. 아까 오면서 일반 길거리에도 기와집 많은 거 보셨죠? 그러게, 주유소도 그렇고 파출소도 그렇고 다 기와집으로 되어 있더구나. 어쩜 이렇게 동네가 신기하니. 이게 바로 경주예요, 어머님. 그럼 경주 처음 와보신 거예요? 들어보시긴 하셨죠? 어머, 예, 당연히 들어봤지. 나 한국 사람이야. 뭐 지금은 아프리카에 살지만 토종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머님 고향은 어디신데요? 난 저기 순천. 우와, 정말요? 순천도 풍경이 참 좋은데. 그럼 아버님도 순천 분이세요? 난 김해 출신이야. 우리 예비 며느리가 여행사 직원이라 오히려 나보다도 김해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겠구만. 아이, 그럼요. 다음에 또 한국 들어오시면 제가 순천이랑 김해 쪽으로 여행 코스 짜볼게요. 오랜만에 고향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덕에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들어온 한국에서 관광을 실컷 했답니다. 며느린 직접 봉고차도 운전해 저희를 에스코트하고 식당도 맞지만 속속 골라서 예약을 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오래 살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라면 아들의 배우자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죠. 성격도 밝고 어른들한테도 잘하니 아들과 오순도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한국에 들어온 김에 예비 사돈도 만났어요. 예비 사돈은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바깥 사돈의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얼굴도 까맣고 인상도 거칠어 보이는 게 조금 무서웠거든요. 게다가 웃음기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어 바깥 사돈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사돈 어른, 저희 성준이가 외국에서 오래 자라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모르는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죠. 굳은 얼굴로 짧게 대답하는 바깥 사돈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빠가 원래 조금 무뚝뚝하세요. 그래도 정은 많은 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준 씨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잘 지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제가 첫인상만 보고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몇 달 뒤 애들을 결혼시키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 후에 며느리랑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랑 영상통화도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하루는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밤바다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야경 죽이죠? 오랜만에 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다가 회 한 접시 먹으러 왔는데 어머님 생각나서 전화해봤어요. 아이고, 정말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너무 예쁘구나. 우리 성준이가 네 덕에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참 고맙다 아가. 에이, 이게 왜 제 덕이에요. 제가 여행지를 많이 알긴 해도 이가 잘 맞춰주니까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죠. 집구석에서 맨날 TV만 보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전 이렇게 여행 좋아하는 남자랑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머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멀리 계신 어머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이 잘 챙기고 예쁘게 잘 살게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며느라, 내가 더 고맙구나. 우리 성준이 항상 신경 써주고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행복해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둘이 평생 이 모습을 유지하며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에 평소처럼 웃으면서 받은 전 너무 놀라 휴대폰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우리 성준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다고? 네, 어머님, 머리 심하게 다쳐서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 괜찮겠죠? 멀쩡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과 함께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입원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성준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어서 여기에 누워있는 거냐고. 며느라, 우리 성준이 수술은 잘 된 거지? 그런 거지? 수술은 잘 되긴 했는데 뇌 손상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대요. 어머님, 우리 그이 괜찮을 거예요. 항상 씩씩하게 뭐든지 이겨내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꿋꿋이 일어나서 예전 모습 되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들은 심한 정신적 후유장애로 정신지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할 정도로 똑똑하던 제 아들이 한순간의 사고로 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정신연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면 낫겠지 하면서 한동안 아들을 돌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울면서 지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붙잡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가 어떻게든 낫게 할 거예요.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다시 예전처럼 똑똑한 모습 되찾게 할 거라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텐 제가 있잖아요. 저요, 아무리 이가 이렇게 됐어도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꼭 이 사람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라. 내 아들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마. 그때까지만 우리 성진이 좀 잘 챙겨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필게요. 결국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어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계속 아들 옆에 있고 싶었지만 아프리카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정리할 게 많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계속 문자랑 영상통화를 많이 해줘서 아들의 근황을 알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정신지체가 생겨 말하는 게 어눌하고 어린애 같아졌지만 그래도 제 얼굴은 알아보더라고요. 영상통화 속 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다. 엄마, 엄마. 나 오늘 밥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랬어? 아이고 착해라. 우리 성진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 없어요. 아, 맞다. 어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약 먹고 잤더니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랬구나. 밥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알겠지?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제가 아들과 한참 통화를 하면 며느리도 웃으며 저한테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도시에서 있는 것보단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려고요. 시골에 내려간다고? 우리 성진이야 그렇다 쳐도 네가 시골에 살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괜찮겠어? 에이, 어머님, 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괜찮아요. 아무래도 도시엔 차도 많고 위험하니까 한적한 곳에서 여유 있게 지내다 보면 이도 상태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제 아들 때문에 굳이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 고마워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신지체가 생긴 아들을 보살펴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주니 며느리가 참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보러 갈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최근 들어 몸이 자꾸 안 좋아 병원을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급하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다니느라 한국에 들어갈 일정이 자꾸만 미뤄졌습니다. 당장 제 몸이 아프다 보니 정신이 없어 아들을 챙길 겨를이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한테서 연락이 잘 안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문자는 간간히 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라도 받질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더라고요. 아들이야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그렇다 쳐도 며느리라도 연락이 돼야 하는데 며느리조차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당장이라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 몸이 이러니 쉽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딸에게 얘기해 아들의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 딸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오빠가 살던 신혼집 가서 전에 살던 사람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오빠 친구들 연락처도 수소문해서 알아냈는데 전화해보니까 다들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오빠가 다니던 회사에도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오빠의 흔적이 아무데도 없어. 엄마, 그 사돈 어른께서 돼지 농장 한다고 했지? 거기라도 가볼까? 혹시 위치 알아? 너 혼자서 거기에? 아니야, 엄마가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같이 가보자. 그 전에 돼지 농장이 어디쯤 있는지 네가 확인 좀 해볼래? 엄마도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지역만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돼지 농장 좀 찾아봐줘라. 아휴, 내가 몸만 멀쩡해서도 지금 당장 가는 건데 내 몸이 성치 않으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해 죽겠구나. 결국 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느라 아들한테서 연락을 끊긴 지 1년이 조금 넘어서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딸을 만나 딸이 미리 알아본 돼지 농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차로 달려가 보니 집이 한 채 보이더군요. 뭔가 익숙해 보여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며느리와 영상통화했을 때 봤던 집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저기가 사돈댁이라는 직감에 다짜고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안사돈이 나오더군요. 안사돈은 절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사부인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프리카에 계신 거 아니었나요? 사부인, 저희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저희 아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따님하고는 연락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저도 실은 저희 딸이랑 연락 안 된 지 한참 됐거든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디 짐작하는 데는 없으시고요? 있으면 진작에 찾아봤죠. 그런데 뭐 젊은 애들끼리 알아서 잘 살 텐데 굳이 간섭할 필요 있나요? 때가 되면 알아서 연락들 하겠지요. 사부인께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린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애들인데요 뭐.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순간 머리에 뭔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은 애들 행방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심정으로 사돈 댁을 빠져나와 골목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돈 집 앞에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앞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김성준이라고 이 집 사위인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 외에 키 크고 안경 쓰고 머리를 다쳐서 말이 조금 어눌한데 보신 적 없으세요? 오래전에 보신 거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아시는 거 있으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김성준이? 그런데 그쪽은 누이시요? 저희 아들 아세요? 제가 성준이 엄마예요. 이 사람은 성준이 아빠고 여긴 여동생이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이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어. 그 젊은 것이 내 어찌나 불쌍하던지. 일단 날 따라오시오. 내가 아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저희는 할머니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걷는 내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하필이면 장가를 보내도 왜 저 집에 장가를 보냈어? 저 집안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이야. 저 집안에서 돼지 농장하는 거 알지?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혀댔으면 온갖 험한 일을 다 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학을 떼고 야반도주했다니까. 그런데 작년쯤인가 일할 사람 없다고 하더니 지 사위를 데리고 왔더라고. 아이고, 그 불쌍한 것이 저 못된 것들한테 잡혀가지고선. 예? 저희 아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요? 저희 며느리가 아들 치료 때문에 시골에서 한적하게 산다고 했었는데. 며느리? 그 집 딸내미 말하는 거지? 그 딸내미도 아주 보통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동네 애들 때리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남자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래도 시집은 가고 싶었는지 신분 세탁하고 서울에서 취직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 집 아들이 거기에 속아서 결혼한 거지. 아유, 아주 사기꾼 집안에 된통 걸렸구먼. 저는 그 엄청난 얘기에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고 사돈집이 사기꾼이란 얘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기꾼 집안이라뇨?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했잖아. 일꾼들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말이 많았다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 집안 양반들하고 말도 섞기 싫어해. 옛날부터 돼지 냄새 때문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했었거든. 좋게도 얘기해보고 항의도 해봤는데 배째라는 식으로만 나오고 삽을 두고 설치기까지 하니 누가 상종을 하고 싶겠나.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런 인간들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이지. 아유, 이제 다 왔다. 자, 여기가 그쪽 아들이 있는 곳이야. 아이고, 저것 봐. 또 저러고 있네. 돼지 농장에 도착한 전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이 바깥 사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빌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맞기 싫으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똥 치우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외국에서 온 한국말 못 알아듣는 놈들도 2시간이면 다 아는 걸. 말기 다 알아먹는 한국인이나 돼서 30분이나 더 걸려? 하긴 네가 한국인이긴 해도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니 알아들을 턱이 있나? 말길 못 알아들으면 동작이라도 빨라야지. 거북이처럼 느려 터져가지고 아유 이딴 놈을 어디다가 써먹어? 바깥사도는 그렇게 소리치며 제 아들을 퍽 하고 밀더군요. 아들은 힘없이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 바깥사돈한테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북이처럼 느리게 안 할게요.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 행동이 따라주질 않는데. 너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아주 오늘도 굶고 싶어서 작정했지? 왜? 내가 맨밥에 물이라도 말아주니까 배가 불러서 반성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디? 그래, 그럼 내가 아주 너 3일 동안 굶겨주지. 정 배고프면 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사료나 주워 먹던가. 남편과 딸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쫓아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 둘을 말리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얼른 휴대폰 꺼내서 영상 찍어. 내 저것들을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딸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바깥사도는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하긴 넌 배가 고프면 돼지 사료도 먹으래야. 머리가 아주 마탱이가 가서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 줄도 모르지? 잘 됐네. 안 그래도 너한테 나가는 밥값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돼지 사료나 같이 먹으라고 저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역시 내가 머린 비상하다니까. 어차피 너나 저 돼지들이나 지능 수준도 비슷한데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 딱 좋잖아. 싫어요. 잘못했어요. 저 돼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슨 너처럼 덜 떨어진 것도 사람이라고 부르냐? 야, 군말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힘 꽤나 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쓸모없어서 어디다 써? 아유, 내가 돈 안 주고 부려먹는 맛에 쓰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 갖다 버렸어. 바깥사도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아들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려는지 팔을 높이 올리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바깥사돈 앞을 막아섰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자 바깥사돈은 깜짝 놀라 들었던 손을 내리고 멈칫하더군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어요. 성준아,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 얼굴 알아보겠어? 아휴,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저런 못돼 처먹은 인간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 우리 엄마다. 아빠랑 내 동생도 있네? 엄마, 나 무서워요. 저 아저씨가 맨날 때리고 욕했어요. 아들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맡긴 후 바깥사돈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아들을 노예처럼 부리라고 당신 딸이랑 결혼시킨 줄 알아요? 내가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고 막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농장에서 일하려면 배울 게 많아서 가르치는 중이었어요. 일 가르치다 보면 험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소리까지 지릅니까? 사부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이가 지금 정신연령이 어리지 않습니까? 몸집만 큰 어린이한테 가르치려니 당연히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맨밥에 물만 말아줬다고요? 3일 동안 굶기겠다고요? 아까 돼지우리에 집어넣겠다는 말도 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 가르치겠다는 명분으로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린답니까? 아니, 그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죠. 설마 제가 진짜로 그러겠습니까? 이거 아주 사부인께서 날 나쁜 사람 만드시네.
박가사도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를 여기까지 안내해준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쳤어요. 야, 이 못된 놈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 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진 저 하늘이 알고 나도 알아. 네가 이 집 아들 데려다가 잠도 안 재우고 굶기면서 일 시킨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것뿐이야? 툭 하면 빗자루로 두들겨 패고 막말에 욕설에 네 그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 안 좋은 나도 다 들었다고.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이야?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알아? 에이씨, 할머니 왜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내가 저번부터 참견하지 말라 그랬죠? 늙으려면 곱게 늙던가. 너야말로 곱게 늙어 이 못된 놈아. 넌 그 못된 짓들 하고서도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너 그렇게 살다간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네 놈을 아주 불지옥에 빠뜨릴 것이야. 이 할머니가 진짜 보자 하니까. 어쭈, 또 손을 올리네. 왜, 나한테까지 손찌검하려고? 그래, 어디 때려봐. 난 어차피 살 만큼 살아서 이승에 미련도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런데 그때 안사돈한테서 연락을 받았는지 며느리가 허겁지겁 달려오더군요. 다 떨어진 옷에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아들과는 달리 멀끔한 행색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너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라. 너 내 아들 책임지고 보살핀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치료한다며? 그게 여기도 시골 맞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렇게 나와서 뭐라도 해야 정신이 돌아오죠. 그리고 저희 가족도 일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가 먼저 돕고 싶다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아들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했다고? 그래,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어디 확인해보자. 성준아, 정말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니? 사실대로 엄마한테 얘기해봐. 네가 먼저 여기에서 일하겠다고 한 거 맞아?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박가사돈과 며느리의 눈을 이리저리 피하며 어디론가 숨으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당장 신고해라. 이런 것들은 경찰에 잡아 쳐넣어야 돼.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여보, 당신 이것들이 성준이 못 건드리게 잘 지키고 있어. 손 하나도 까딱 못하게 하라고. 그러자 남편은 아들을 꼭 붙잡고 온 몸으로 막더군요. 그러면서도 너무 분했는지 입으로 욕을 막 내뱉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딸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 찔리는 게 많은가 보지? 너희 집구석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동안 하하호화하면서 잘 살았지? 아주 다들 감방에서 썩어봐. 알겠어? 결국 경찰이 오고 그 집안 식구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분리조치만 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근처 숙소로 가 아들을 씻기고 먹이면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할 수만 있다면 저 인간들을 돼지 밥으로 주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뜻하지 않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저를 돼지 농장으로 안내해준 그 할머니였어요. 그곳을 떠나기 전 저에게 도와주겠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었거든요. 저는 연락처를 받고 바로 할머니가 계시다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더군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에 다 모이라고 했어. 내가 웬만하면 남의 집안일에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내가 어제 말했지?
그 인간들이 그동안 무슨 짓거리 했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네들을 도와줄 걸세.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돈집이 동네에서 악명이 워낙 자자했던 터라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일꾼들을 괴롭히는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찍어놓은 거였어요. 나중에 발뺌하면 괘씸하니까 언젠가 써먹으려고 했다네요. 그곳엔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모습부터 해서 저희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그 영상 속에서 제 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구마 안 훔쳐 먹을게요. 너 이 자식, 감히 내가 쪄놓은 고구마를 훔쳐 먹어? 너 내가 밥 없다고 했어, 안 했어? 일을 똑바로 해야 밥을 주지. 배가 고프면 밥값을 하란 말이야.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밥이 먹고 싶어요. 저도 밥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주제에 어디서 밥 타령이야? 너 땅 파면 그냥 밥이 나오는 줄 알아? 나한테 돈 한 푼 안 벌어다 주는 게 왜 맨날 나만 보면 밥을 달래? 네가 아주 덜 맞아서 정신 못 차렸지? 아유, 안 씻어서 냄새나 나고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네. 야, 너 내가 일이라도 시키는 걸 감사하게 여겨. 이 쓸모도 없는 바보 천치야.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그 영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만 믿고 아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 취급도 안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절대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들고 다시 사돈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뻔뻔스럽게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영상을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이 못된 인간들아, 너희들이 이걸 보고도 밥이 넘어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요즘은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나네. 특히 며느리 너, 우리 아들 책임지고 돌봐준다고 했어, 안 했어? 널 믿고 내 아들을 맡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 원래 안 그랬잖아. 그렇게 착하고 싹싹하던 네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저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바보랑 한번 살아보세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어머님도 그이랑 한 달만 살아보면 저처럼 되실걸요? 옆에서 시중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정신이 아주 미친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던가. 감히 내 아들을 너희 집으로 데려와서 머슴 마냥 부려먹고 괴롭혀?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맡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바보 같은 아들 데려갔으면 됐잖아요. 저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며느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지금 저 치신 거예요? 그래, 쳤다. 억울하면 신고해. 나도 신고할 테니까 너도 신고하라고. 어따 대고 우리 아들 보고 바보래?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이런 영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러게 나쁜 짓을 작작했어야지. 너희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각오나 해. 니들이 지은 죄론 수천 년이 걸려도 용서 못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어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탄원서까지 많이 써주시는 바람에 증거는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다시 신고하자 이번엔 일이 정말 커질 걸 알았는지 안사돈이 며느리랑 같이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울먹이면서 저와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합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돼지 농장 하면서 먹고 사는데 남편이 감방에 들어가면 농장 관리할 사람도 없고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위한테 못되게 군 거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나서더군요. 용서? 우리가 왜 당신들을 용서해 줘야 돼?
내 아들 1년 넘게 잡아두고 괴롭혔잖아. 시키는 거 뭐라도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그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합의해달라고 비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니 화가 끓어올라 미칠 것 같더군요. 내 아들이 저런 인간들의 발밑에서 노예처럼 굴렀던 걸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그 인간들을 제 아들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사돈이란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 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예? 사위한테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그건 좀... 저기요 사부인, 뭐 다른 건 없을까요? 꼭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용서해달라며? 뭐라도 할 수 있다며?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난 합의 안 해주면 그뿐이야. 알겠어요.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안사돈과 며느린 그제야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그러고서 눈물까지 보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 남편이 자네를 괴롭힐 때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맞장구나 치고 내가 정말 못된 여편네야. 내가 평생 마음속으로 사죄할 테니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당신처럼 지능이 낮은 사람은 큰 소리를 쳐야 알아들을 수 있다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점점 심해져서 당신을 괴롭게 하는 줄도 모르고 방치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못된 짓만 하다니. 여보, 내가 정말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둘이 그렇게 용서를 빌었지만 진심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겨우 이 정도로 반성할 인간들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 구질구질한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가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네? 가신다고요? 합의는요? 합의는 해주시는 거죠? 합의? 내가 미쳤다고 합의를 해줘? 해주신다면서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 합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합의해 준다고 그랬어? 생각해 본다고 했지. 내 아들한테 바보 취급하더니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더 바보구만. 사람 한 명을 아주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게 용서받을 생각을 해? 너희들은 무인도에 떨어뜨려서 굶겨 죽여도 정신 못 차릴 인간들이야. 난 합의해 줄 생각 절대 없으니까 죄값 달게 받고 죽을 때까지 반성할 생각이나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안사돈과 며느리는 벌금형을 받고 박하사돈이란 그 인간은 구속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젊었을 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역시 개버릇은 남 못 준다고 원래부터 쓰레기였던 인간이 또 쓰레기 짓 하다가 아예 감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주 감방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 사회의 악이니까요. 비록 제 아들이 그 집에서 고생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마을 주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구속 사실을 듣고 나서 마을회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을 받은 그 할머니께서 동네 주민분들을 미리 마을회관에 또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 아들은 억울한 걸 풀지도 못할 뻔했어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증거가 없다고 분리조치만 하는 걸 보고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어르신들 덕분에 그 나쁜 인간 감방에 집어넣고 벌금까지 선고하게 되었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게 다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고마울 거 없다면서
제 아들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우리도 그쪽 아들이 너무 착해서 도와준 거야.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만 보면 웃으면서 꼬박꼬박 인사도 잘하고 그랬거든. 그럴 때마다 도와주지 못해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원. 그 인간들은 그쪽 아들한테 바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전혀 바보로 안 느껴져.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바른 사람인데 우리가 진작에 먼저 나서줬어야 되는데 이제야 용기 내서 오히려 미안하지. 그래도 그 인간들 죗값밖에 생겼으니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 인간들 때문에 속 많이 썩었거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군요. 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이혼시키고 소송을 통해 그동안 아들이 그곳에서 일했던 대가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보상까지 청구해 받아냈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 잠시 딸에게 아들을 맡긴 뒤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식들을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었거든요. 제가 아들 옆에 붙어 있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서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와 남편은 아프리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정착해 살고 있어요. 암 치료도 한국에서 계속 받고 있고요. 아들은 얼마 전 복지센터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 같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애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참 길었는데 이젠 다 같이 한 집에서 지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지금이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 가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성준아, 사랑한다.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오빠, 나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 오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아들은 활짝 웃으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듣는 얘기인데도 지겹지 않은가 봐요. 이번 기회로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저희 아들처럼 사고나 기타 이유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 번씩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당사자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아기 그릇에 가득 차면 하늘은 반드시 이것을 깨뜨린다.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저희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인간들도 벌을 받았으니 하늘이 그 아기 그득그득 담긴 그릇을 깨뜨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비록 저희 가족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의 앞길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